안녕하십니까, 차도원입니다. 현대차가 올해 자율주행 레벨 3 상용화를 선언했죠. 오늘은 자율주행 레벨 3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포리트닷, 오토노머스 A2G, 소넷, 라이드 플러스 등이 자율주행 시범 운행 지구에서 레벨 3 혹은 레벨 4를 시험 운행하고 있는데요. 상용화는 현대차가 처음입니다. 과거에 부분 자율주행이라고 부르던 레벨 2는 이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부르고요. 실제로 레벨 3부터 자율주행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자율주행차 레벨 구분은 미국 자동차공학회 표준 J30162이 다수 인용이 되어 왔고요. 아직도 레벨 타당성에 대한 논쟁은 많고요. 업체들이 꼭 미국 자동차공학회에서 구분한 레벨에 맞춰 자율주행 기능을 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2021년 8월에 국제표준화기구 ISO가 표준을 발간했고요. 우리나라는 2027년 자율주행차 레벨 4 상용화를 목표로 우리나라 국가기술표준원도 관련 표준을 올해 제정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자율주행차 레벨 3는 레벨 2, 레벨 4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레벨 3는 자율주행 시스템에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완전 자율주행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죠. 이미 레벨 2 운전자 지원 시스템은 많은 차량에 장착되어 판매가 되고 있지만 운전자는 반드시 운전을 위한 준비 상태를 취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운전의 자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변 환경을 모니터링을 해야 되죠. 레벨 2와 비교해 레벨 3는 운전자는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놓고 주행하는 핸즈프리 주행이 가능해서 장거리 운전 피로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고, 주행 중 시각 분산 방지를 유발하는 차량 디스플레이나 스마트폰 영상 시청, 전화 걸기, 이메일 확인, 웹서핑, 온라인 쇼핑 등을 시스템이 작동하는 동안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업체들마다 권장하는 행위와 사용하는 컨텐츠 등의 내용은 다릅니다. 그렇다고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서 시스템이 직접 운전하라는 요구에 바로 응답할 수 없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좌석으로 옮기는, 예를 들면 뒷좌석에서 자거나 하는 등의 행동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최초로 레벨 3를 선보인 업체는 아우디입니다. 2017년 신차 A8에 레벨 3 트래픽 잼 파일럿 기능을 선보인 아우디는 2020년 공식적으로 양산 계획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당시에는 국제 규범과 국가별 규범이 정리되거나 통일되지 않았고, 특히 사고 시 책임 소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2021년 처음으로 혼다가 상용화했습니다. 2021년 3월 15일부터 세계 최초로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자율주행 레벨 3로 인정받은 트래픽잼 파일럿을 장착한 운전자 보조 시스템 혼다 센싱 엘리엇이 탑재된 레전드 하이브리드 EX 100대를 리스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스 가격이 무려 1,100만엔이죠. 1억 1,500만원 수준입니다. 최고급 혼다 하이브리드가 890만엔 수준인 걸 감안하면 대량 생산은 아니더라도 대략 210만엔, 2,200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레벨 3 기능을 2,200만원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히 고가의 시스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국제 기술 승인 인증 규정, 어렵네요, 을 받은 기업은 벤츠입니다. 2021년 12월 인증받고 올해 상반기부터 S클래스, EQS 등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아직 가격은 밝히진 않았는데요. 아마도 $9,500 수준. 테슬라 풀 셀프 드라이빙 FSD가 $12,000죠. 네, 테슬라보다 가격이 낮고요. 벤츠도 테슬라를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가격대입니다. 볼보도 하고 있습니다. 볼보는 차세대 전기 SUV 루프라이더 일체형으로 승인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올해 말 공개 예정입니다. BMW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 BMW는 레벨 3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벤츠가 레벨 3 인증을 받기 한 달 전 BMW CTO 프랭크 베버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누군가 여기 내 레벨 3 차가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는 시스템이 인간보다 더 안전하게 운전한다고 말하려면 약 4억 3,500만 마일의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최소 1년 이상 지나야 안정적인 레벨 3를 볼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출시 예정인 7 시리즈 최고급형, 5 시리즈, X6, X7, SUV 전기차 iX 등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자존심도 상하고요. BMW도 먹고 살아야겠죠?
현대 생산 중인 BMW 모델보다 약 20배 빠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첨단 드라이버 지원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공급업체인 모빌아이에서 공급받아서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레벨4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레벨3 상용화 경쟁이 불붙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를 이겨야 한다는 공통적인 목적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업체의 가격들은 오토파일럿보다 낮게 책정될 것 같습니다. 단 테슬라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테슬라는 도로 어디서나 오토파일럿 FSD 사용이 가능하지만 벤츠는 독일 고속도로 13,000km 구간에서만 레벨3 사용이 가능하고요. 벤츠도 시속 60km, 혼다는 시속 50km, BMW 역시 특정 구간에서만 특정 속도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바로 국제규범 때문인데요. 자동차 관련 국제규범 논의는 국제연합 유럽경제이사회, 산하의 자율주행 국제기준 조화기구, 또 산하의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카 워킹그룹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레벨3 자율주행에 대한 자동차선 유지 시스템,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신규 기준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자동으로 차로를 유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고속도로에서만 시속 60km로 속도가 제한이 되어 있고 업체들은 이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업체들도 가만히 있진 않습니다. GM은 슈퍼크루즈, 울트라크루즈 두 개의 버전이 있습니다. 슈퍼크루즈는 미국과 캐나다 20만 마일 구간, 울트라크루즈는 10배가 넘는 200만 마일 구간에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향후에는 340만 마일 구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북미 도로 전체 95%를 커버하는 어마어마한 구간이죠. 캐딜락 고급차에 먼저 적용할 예정이고요. 캐딜락 시티5 슈퍼크루즈 옵션가는 $2,500, 구동 모델 가격은 월 $25에 슈퍼크루즈 사용을 위해서는 GM 텔레매틱스 시스템인 온스타 월 $15를 따로 구독을 해야 합니다. 포드도 하고 있습니다. 블루크루즈라고 하죠. 블루존으로 명명한 약 13만 마일에서만 지원을 합니다. 올해 1분기에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서비스 오픈이 좀 계속 늦어지고 있고요. 최근 포드의 대표 모델 픽업 트럭 F150, 리미티드 모델에는 기본 장착, 라리어트 킹렌치 플래티넘 모델에는 옵션으로 소프트웨어 $600, 하드웨어 코파일럿 360 액티브 2.0 패키지 $995로 총 $1,590 가격에 제공이 됩니다. 단 GM과 포드의 블루크루즈는 레벨 2입니다. 레벨 3가 아니에요. 운전자는 공식적으로 핸즈프리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아직까지 미국에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업체들이 레벨 2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업체 미국 1, 2위를 달리고 있는 포드와 GM의 신경전도 상당합니다. 포드가 명칭을 베꼈다고 GM에 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그만큼 나름대로의 기대들도 걸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북미 완성차 업체들과 유럽 완성차 업체들의 전략이 좀 다르죠. 사실 레벨 2는 사고 시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고요. 레벨 3는 사고 시 책임이 제조사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왜 혼다가 리스 형태로 100대밖에는 풀지 않았는지 이해가 가는 대목이죠. 우리나라는 현대차 레벨 3 명칭은 하이웨이 드라이브 파일럿입니다. 기존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HDA2보다 높은 수준이고요. 다른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목에 하이웨이가 있죠. 그리고 현대차가 내년 양산 적용을 목표로 개발 중인 자율주행 통합 제어기는 고성능 프로세스를 활용해 레벨 3 자율주행과 함께 자율주행 기능까지 제공하는 딥러닝 기반 영상 인식 등 고도화된 신호 처리를 합니다. 물론 소프트웨어 우선 업데이트 기능도 제공하죠. 장기적으로 고성능 프로세스 교체를 통해서 레벨 4, 레벨 5 자율주행도 가능하도록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제네시스의 새로운 플래그십 초대형 세단 G90에 최초 적용할 예정이고요. 규정에 맞춰 고속도로에서 시속 60km 이하 속도로 주행을 할 거고요. 향후 규제가 완화되면 최고 속도 시속 130km까지 제한 속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어쨌든 관련법이 개정된 나라를 중심으로 레벨 3가 드디어 등장을 올해 하는데요. 정리하면 결국 전기차 판매 1위로 오토파일럿과 FSD로 자율주행 초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독주하고 있는 테슬라를 누르기 위한 전략이죠. 잘 아시겠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업체들이 자율주행 레벨 3뿐만 아니라 전기차 분야에서도 어마어마한 투자와 어마어마한 인력 부인을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클 쪽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죠. 그만큼 테슬라를 누르겠다는 업체들의 노력이 상당한데요. 과연 테슬라를 누릴 수 있을지는 약간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기존 완성차 업체들은 테슬라보다 낮은 사용 가격을 차별 포인트로 강조하고 있다는 데 차이가 있는데요. 실제로 안전을 위해서 포드의 블루크루즈를 제외한 나머지 시스템들은 모두 라이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주행 가능한 구간은 자체적으로 HD 맵을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과 FSD를 고속도로에서만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오너들은 대부분의 도로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시스템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지금 말씀드렸던 기존의 레거시 완성차 업체들은 시스템이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정보를 던졌을 때 운전자가 실제로 주행을 하지 않으면 도로에서 서거나 비상등을 켜거나 특히 그래도 안 되면 대부분 갓길로 빠져서 차를 정차를 시킵니다. GM 같은 경우에는 온스타에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운전자에게 확인까지 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OEM과 테슬라의 안전정책에 대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또 다른 커다란 차이는 오토파일럿과 FSD는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입력을 하면 목적지까지 시스템이 주행해주는 내비게이트 온 파일럿 기능을 제공하지만 다른 업체 시스템들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서 운전자의 주행 집중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완성차 업체들이 레벨 2, 레벨 3 시스템은 사전 검증한 HD 맵을 만든 특정 구간에서 기상 조건, 도로 조건, 센서 조건을 따져서 주행을 할 수 있게 하고요. 레벨 3의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속 60km 이하 정밀지도 라이다를 사용해서 활용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라이더를 아예 수동 차량 클러치라고 얘기할 정도로 시스템 취급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굉장한 양 대립 진영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공식적으로 블루크루즈, 슈퍼크루즈를 레벨 2라고 업체들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레벨 2.5라고도 많이 불리는데요. 레벨 2.5, 레벨 3 시스템이 상용화되고 레벨 4 시험 운행이 확산이 되면서 운전자의 자유도가 높아지면서 결국은 운전자의 안전을 시스템이 보완을 해주고 그 안전을 위해서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이 최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다음 시간에는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드디어 레거시 OEM들의 오토파일럿 FSD에 대한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레거시, 과연 누가 승리할까요? 2025년쯤에는 판별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